JB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우아하게 님이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이신우 님도 비로 시작하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고 라이트 켜시고 차간 거리 유지하시고 멋진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양말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요. 축축해요. 비가 아침에 엄청 많이 오던데 그러니까요. 우리 촌철님들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좀 가볍게 입으시고 우산 꼭 챙기시고 조심조심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은 이제 차 그러니까 집에 놓으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휴가 가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초롱님 제주도 휴가 중이시라고 해주셨고요. 오, 요즘 제주도에서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네. 네. 김신자님도 휴가여서 며칠은 집에서 듣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가 이제 휴가가 절정인 주잖아요. 원래 그 아마 7말 8초가 최고 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휴가지에서도 함께하는 시선집중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전 세계적인 방송인데. 그렇죠. 네. 예. 명화롭게님이 실내 자전거로 라이딩하며 생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갱년기 관리엔 운동과 시선 집중 파이팅합니다. 그 빨래 넣는 용도로만 쓰시는 건 아니네. 라이딩 하시면서 지금 오. 저희 방송 들으신대요. 네. 건강 잘 챙기셔야죠. 네. 자, AS10 가시죠. 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퇴 압박에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었죠. 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의 상습 지각 제보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이런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예비 감사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본 감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전현희 위원장은 표적인 위원장이 아니라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는 중단돼야 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예. 또 직원들의 응원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감사가 권익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줄지 좀 궁금하고요. 한편으로 이걸 좀 정치적 감사로 봐야 될까? 아닐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현희 위원장은 어제도 SNS를 통해서 입장 여러 번 밝혔잖아요. 지금 더마과가 전해주신 대로 물러날 생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간접적 의사표시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이 올린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이미 감사 받았다면서요. 네. 보통 감사는 3, 4년에 한 번씩 받는데 작년에 받았는데 뭘 또 받느냐, 이런 지적 당연히 따라 나올 테니까 정치적 감사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상습 지각 문제를 지금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인사혁신처에서 장관들 세종 출근율 하는데 권익위원회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 어제 또 이런 항변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정말 물러난 이유가 지각 때문이라고 하면 신기원을 여는 일이다, 이거는. 장관급의 사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각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지각과 출결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옷 벗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 아주 신기원을 여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감사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몇 번 지각했는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 이제 그 기준성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 이상이 돼버리면 무조건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기원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근태 관리까지 들어갔다. 대통령께서 공직기강을 참 강조를 많이 하던데,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게 근태 관리부터 시작되나 보다. 네. 이런 얘기도 연결이 되겠죠. 킨타로님이 지각 때문이라니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게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맨날 늦는 거 저희들이 뉴스로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카르님은 존경이 압박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네. 박우님은 그러면 깔끔하게 모든 장관들 출근 시간 조사합시다. 왜 출근만 해요? 그럼 퇴근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칼같이 근태 관리하면 그럼 그 야근 수당, 특근 수당 이런 거 주나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직 사퇴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권 대행은 자신의 SNS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당내 최고위원들의 줄사퇴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배현진 의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이 당과 대통령실, 정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며 사퇴한 겁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뒤이어 윤영석 최고위원도 집권 여당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뉴스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끝났습니다. 비대위 전환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데 잘 될지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 당원 해석을 두고 논란이 좀 있던데요. 네.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헌 96조에 보면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당 기조국이 이미 이건 거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거리이기 때문에 비대위 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고의 기능 상실 쪽으로 방향 잡고 이제 그 연속 사퇴 선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원 사퇴여야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냐? 아니면 과반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최고의 기능 상실이냐? 네. 이걸 두고 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논란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지 권한대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는 지금 징계받아서 지방 돌고 있고 그럼 누가 임명하느냐? 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이 바로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당원 개정 가능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비대위 전환 첫걸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시비에 휘말려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전환 결정에 불복해서 법원으로 가면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식의 전환이라면 비대위원회가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새로운 늪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비대위원회가 되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한 점 하나만 한번 반문해 봅시다. 직무대행 사퇴를 부른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최근의 사례 두 가지만 보면 텔레그램 대화 노출권이 하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 구급 채용 항변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실책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가벼운 언행이라고 하는 표면적 현상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라고 하는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대통령 내지 대통령실을 실드치고 대통령의 충성을 다하자가 벌어진 사고 아닙니까? 자, 그럼 비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대통령실과의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비대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더 핵심 사항 아니겠어요? 네. 자, 바로 여기에 비대위 전환 움직임의 한계가 있는 건데요. 여야 통틀어서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대위는 특정 정당의 권력이 진공 상태에 빠졌을 때나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조금 보였다. 하지만 이 또한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네. 대주주가 멀쩡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효과를 본 전례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오호. 굳이 사례를 찾자면 한 사례가 있는데 2016년 총선 때의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표가 있었고 따라서 당권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일정 정도 힘을 썼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과연 그 정도 평가를 받을 만큼 성과가 있었던 건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건데 네. 사실 그 해 총선은 바람은 민주당에서 본 게 아니라 국민의당에서 불었었죠.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은 권력의 힘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설령 그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다음 전당대회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어쨌든 뭐 그래도 당 대표를
인물을 교체한다. 뭐 그러면 좀 분위기 쇄신 뭐 이런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분위기 쇄신이라고 하는 게 비대위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 그 순간에 말짱 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분위기를 쇄신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인 것 같아요. 어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하나의 속보가 떴는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도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28.9% 나왔다고 네. 지금 속보가 떴거든요.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가 3.3%포인트 줄었다라는 건데 이거는 TBS 의뢰로 29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한테 있다. 이건 거의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목할 점은 비대위 전환 시도가 대통령실 개편과 세트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태도는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국정기조는 바뀔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외국의 시선도 좀 전해주시죠. 주말에 이 미국의 두 언론이 보도한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개인 칼럼인데다가 그 내용도 좀 일부 제가 볼 때 일부 부적절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블룸버그 보도만 한번 좀 전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경찰국 설치를 놓고 경찰관들과 싸우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장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관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 사태, 권성동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문자 파동 등등을 열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어서 미국 CIA 출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피드백을 받아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지적은 굳이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네. 결국 핵심은 국정기조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차피 이는 당장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물 교체를 통해서 그 선언적 의미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적 접근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물 교체가 국민의힘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방학 숙제를 어떻게 잘 풀 거냐 요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재충전해서 제대로 철저하게 일하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돌아올 때 어떤 답을 가지고 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촌철님들 반응 잠깐 전해드릴게요. KM님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권 싸움에 오직 마이 프레셔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한민국에 국운이 없다는 발언이 생각납니다 해주셨고 권혁주님은 대선에서 이기고 지선도 이겼는데 웬 비대위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는데 네. 뭐 그 답은 잠시 후에 하태경 의원과 좀 짚어보도록 하시죠.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재명 의원의 두 가지 발언이 지난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거든요. 한번 좀 네. 차례로 들어보시죠.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관계 때문에.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이 두 발언 주말 사이에 좀 논란이 됐는데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 주장은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냐하면 학계에는 어떤 그 표현이냐면 가난한 보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의 정치 분석서를 보더라도 가난한 보수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의원이 틀린 사실을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의 주장은 고학력 고소득자도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학력 저소득층을 배제하자가 아니라 이들은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 하면서 거기에다가 고학력 고소득층도 추가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한 것이고 바로 뒤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한 걸 보면 자신의 정책 소신을 다시 강조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엄밀하게 따져들면 할 말은 좀 솔직히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반문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은 언론 환경인데 그럼 왜 저소득층은 영향을 받고 고소득층은 영향을 안 받아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이런 반문 던지면 결국 이재명 의원의 말은 소득이 아니라 학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했고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겠죠. 뭐 근데 그런 얘기는 건너뛰겠고요. 아무튼 그다음에 경기도청 5급 배모 씨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 얼마 전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현재까지는 이재명 의원 본인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실의 측면에서 뭐 딱히 거짓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의 평가는 뭐 사실 기술 여부 내지 논리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고 다른 하나의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의 화법 문제인데요. 네. 저소득층에 대한 이른바 분석은 학자의 화법이지 정치인의 화법은 아니죠. 호소의 대상을 규정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에 대한 화법도 그런데 자신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배 씨의 특수 관계인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에 고인의 개인 카드가 사용됐고 경찰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애도를 표하고 주장을 하더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런 식의 화법이 그래서 얼마만큼 본인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지층만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지지층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연 어떤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로서 경선 주자로서 적절한 화법인가? 이거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단골 촌철님이신데 현님이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론이 이런 상황에서 중도 지지층을 잡으려면 발언은 늘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0476님은 정치판 다 비호감입니다. 뭐 비호감 언제 끝나려나요? 라고 아주 차가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이른바 팬덤 정치를 두고 또 민주당 내에 찬반 의견이 분출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원들이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서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열성 지지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지층 행보는 권장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또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러면 통로를 열면 그 문자 보내는 거는 줄어든다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확신거리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두 번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뭐 설령 그렇다고 치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러면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것은 욕설 문자를 보낸 사람과 의원 간의 1대1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공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통로를 열면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쁜 겁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원들은 할 말을 해서 좋은데 의원들은 또 할 말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당초 출발이 문자 욕설을 이렇게 많이 보내는 게 이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해법을 여기서 찾는 거라면 그럼 의원의 입장에서 그게 해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도마 위에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한편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박용진 강훈식 후보 단일화 네. 제2비가 전망한 대로 금방 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럴 거라 보시는 거죠? 뭐 이건 또 이제 인터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때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그 단일화가 쉽게 된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뭐 또 되더라도 가장 극적인 효과를 노리겠죠? 예. 자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